국민연금 한 달에 56만 원 받는 분이 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정도.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투자는 그래서 망치기 마련이거든요.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서 이게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지 이 건보료 같은 데서 굉장히 불리한 자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노후에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이제 공적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다 이제 공적 제도에 속하는 거죠. 금융상품이 아니고.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아까 그 국민연금 좀 몇 살까지 살면 얼마 받고 어떤 게 유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 변수가 생겼는데, 이 기초연금도 그래요. 기초연금도 뭐 어떤 분들은 받기 위해서 재산을 자식한테 다 이렇게 돌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 기준액, 그다음에 그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하위 70%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자 재산을 다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종의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도 또 이게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 건강보험료가 퇴직한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죠. 연금을 받을 때 특히 이제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간 그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유리하다, 대체로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칫하다가 늦게 받으면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서 이게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이 지역가입자들이 왜 아우성을 치냐면요,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아파트값,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그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한 6천 되더라고요, 평균이.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국민연금 한 달에 56만 원 받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파트 과표가 4억 6천 정도 되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한 2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금 56만 원에서 23만 원 빼면은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는 게 2천만 원을 공적연금 기준입니다.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좀 당겨받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인출 전략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액수로 그 수령액을 맞춰 놔도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매년 물가 상승만큼 또 상승이 되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5%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100만 원 받던 분이 105만 원으로 늘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2천만 원을 곧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 밑에 살짝 있는 분들은. 그래서 당겨받으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몇 년 뭐 그 건강보험료 안 내겠다고 이 액수를 너무 당겨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더 그 세밀하게 각자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의 그 기준점 있잖아요. 지금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을 넣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그럼 이제 지역가입자가 돼서 언제까지 내느냐,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이 세금보다 더 무서운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액수도 아까 들어보시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연금 50만 원 또 받는 분이 절반을 갖다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연간 2천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그럼 왜 잡았냐? 뭐 그것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적연금이 문제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받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럼 누굴 타겟으로 했겠느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2천만 원을 거의 넘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건보료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면 2천만 원이냐?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받으면.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 머피의 법칙인지 모르겠으나 올라가진 않고요. 항상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뭐 조기연금을 선택할지 연기연금을 선택할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지 이 건보료 같은 데서 굉장히 불리한 자산입니다. 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시면서 이 수익률 투자는요, 수익률에서 세금과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보험료 이런 비용을 뺀 나머지가 진짜 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또 봤는데요. 이 안에서 보니까 열의 7명은 아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초연금법에 보면은 기초연금은 그 65세가 넘은, 이제 65세가 넘으면 이제 유엔에서 이제 노인으로 분류하죠.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물론 더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요. 기초연금은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소득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계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또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70% 이하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니까 열 중에 이제 7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최대 32만 원, 월 32만 원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시면은 52만 원. 두 분은 조금 덜 드리는 거죠. 한 80% 정도 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다가 나중에 이제 받는 형식이거든요. 세금이 아니죠. 근데 기초연금은 100% 이분들이 낸 적이 없지만 그냥 세금으로 보존해서 드리는 건데, 여기 뭐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자기 요즘 세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한 달에 두 분 살아 계시면 52만 원, 한 분한테는 32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 정도의 그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자식도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이걸 책임을 떠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1년에 이 기초연금으로 드리는 세금액가 22조, 23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연금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이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650만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잖아요. 이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을 매년 또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시기가 오겠다. 저는 그런 좀 미래 예측을 많이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이런 그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의 그 상황만 보고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거니, 나도 그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열에 7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이런 점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열에 7 받을 수 있다. 다만 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셨다가 다른 자산으로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노후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못할 뿐. 근데 장기 투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지 않다 뭐 이런 그 제목을 이렇게 쓴 것은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한 거고요. 사실 장기 투자는 금과 옥조와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와 함께 장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다만 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 힘든 분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장기 투자하게 됐는데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요, 이걸 자꾸만 그 엉뚱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하시지만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오를 거니까 나는 장기 투자할 것이고, 제가 최근에 금 펀드를 조금 샀는데, 근데 잘 안 오르니까, 내 생각이 맞았나? 이런,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이런 유혹이 자꾸만 생기고요. 내가 이걸 왜 투자했었지? 이거조차 까먹어요. 저는 굉장히 단련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반 투자자는 뭐 마찬가지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투자는 그래서 망치기 마련이거든요. 뭐, 도박과 투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도박하고 비슷한 면이 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비율대로 어떤 자산을 ABC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트러지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자산은 불어나고 어떤 자산은 쪼그라들고 손실이 나고 그랬을 때마다 이 주기적으로 다시 처음의 비율대로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잘하려고 하면 잘라서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다시 다시 분산하고 재분산하고 다시 비율을 맞추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 투자론자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환매라는 건 아니지만 큰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투자자의 심리, 투자자가 편하게 느끼는 방법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장기 투자가 옳다는 건 알지만 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좀 실현, 내가 좀 벌었으면은 여기서 조금 현금화해서 좀 찾는 거죠. 다 찾진 않지만 조금 찾아서 이것을 지금 막 굉장히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렇게 난 자산에다가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자산이 또 집어넣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이 자산이 우량 자산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크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리밸런싱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장기 투자를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장기 투자를 고집하다가 아예 그냥 망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런 변형을 갖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 이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굳세다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여윳돈으로 투자라는 게 그 얘기예요, 바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면요, 나 잊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 자금을 여기다 넣어놨다. 전세돈으로 줘야 될 것.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기가 와서 세입자가 전세돈 빼주세요 이랬을 때 찾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의지와 관련 없이 상황이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 레버리지 투자 요즘 많이 하시는데,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뭐 펀드 이런 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구조가 뭐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사고 1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또 100만 원을 더 빌려서 200만 원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식의 투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잠깐만 이자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대출을 받으면 아까 대출 이자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투자는요, 투자 수익률은요, 이 대출 이자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수익률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하는 투자는요,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장기 투자를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그런 점도 잘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